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호랑이 승려. 광해군 때에 평안도 안찰사를 지낸 박엽에게는 친척인 재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박엽에게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점쟁이한테 아들의 운수를 점쳤는데 올해 안으로 큰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자네한테 보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니 내 아들을 잘 지켜주시게. 박엽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재상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는 말을 타고 오래되어 무너진 절로 가서 호랑이 가죽 하나를 뒤집어 쓰고 있거라. 늙은 승려가 와서 너한테 호랑이 가죽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그가 가죽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거든 칼로 가죽을 자르겠다고 해라. 달기 우는 아침이 오면 승려한테 가죽을 줘도 괜찮을 것이다. 재상의 아들은 박엽이 시키는 대로 말에 올랐습니다. 말은 스스로 달리기 시작한 끝에 멀리 떨어진 계곡에 다 무너진 오래된 절에 도착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갔더니 과연 박엽의 말대로 호랑이 가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쓰고 있는데 얼마 후 험악하게 생긴 늙은 승려가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상의 아들을 보고는 그 호랑이 가죽을 나한테 다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박엽이 말한 대로 승려한테 호랑이 가죽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승려가 가죽을 뺏으려 다가오자 재상의 아들은 칼을 가죽에 들이대며 만약 당신이 이 가죽을 뺏겠다면 칼로 가죽을 자를 겁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놀랐는지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또 가죽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재상의 아들도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가죽을 칼로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6번이나 반복하니 어느덧 달기 울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승려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엽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했겠구나. 그만 가죽을 나한테 돌려다오. 박엽의 말대로 달기 울었으니 재상의 아들은 호랑이 가죽을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기심이 든 재상의 아들이 몰래 지켜보았더니 승려는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는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죽을 벗고 승려로 돌아와 재상의 아들한테 기름을 바른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제 너는 박엽한테 돌아가라. 만약 호랑이가 나타나서 너를 해치려 한다면 이 종이를 내밀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승려로부터 받은 종이를 가지고 절을 떠났습니다. 과연 승려의 말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승려가 준 종이를 내밀자 대부분은 그냥 떠나버렸지만 유독 한 마리의 호랑이는 종이를 보고도 재상의 아들을 해치려 들었습니다. 불안해진 재상의 아들은 이 종이를 준 스님을 만나러 가서 따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절로 돌아온 재상의 아들은 승려를 만나 그가 겪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승려는 너는 왜 이 아이를 해치려 들었느냐 하며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사람의 목소리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이 아이를 놓친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승려는 여기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전립을 쓴 사람이 있으니 그를 잡아먹으러 가라 라고 하자 호랑이가 즉시 절을 떠나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총을 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려는 재상의 아들을 보면서 저 녀석은 내 말을 어겼으니 총을 가진 포수한테 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박엽한테 돌아가도 좋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승려의 말대로 재상의 아들은 말을 타고서 절을 떠나 박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설명하니 박엽은 이제 너는 호랑이한테 해를 당할
운명에서 벗어났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간 아들은 높은 벼슬에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사람을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는 강원도 강릉시에 전해지는 민담에서도 보입니다. 조선 중엽 명성이 높은 학자였던 율곡이인은 젊은 시절 강릉시의 노추산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사 한 명이 이 일을 찾아와서 당신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관상이요. 살고 싶으면 밤나무 청그루를 심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불안해진 이인은 자신이 머물던 노추산의 이성대 주위에 밤나무 청그루를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 후 도사가 찾아와서 밤나무를 직접 세어보다가 한 그루가 모자라자 밤나무가 청그루가 못 되니 당신은 죽어야겠소 하고 말하며 호랑이로 변해서 이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이의 옆에 있던 밤나무 한 그루가 나까지 합하면 청그루다 하고 말하자 호랑이가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인은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다리 요괴. 숙종 임금 시절에 영의정을 지낸 이유는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관리들과 함께 술라고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삿갓을 쓰고 볏짚으로 만든 비옷인 도롱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의 외모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마치 횃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붉게 빛이 났고 몸 아래로 다리가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몸으로 뛰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유와 관리들은 무척이나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도롱이를 입은 외다리 남자는 이유를 따르던 관리한테 앞서 지나가던 가마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관리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외다리 남자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보통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 그토록 빨리 도망치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이유와 관리들은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요괴인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며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데 이유는 오는 길에 개동어귀에서 가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외다리 남자가 가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은 일을 떠올리며 혹시 저자가 그 가마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타고 있던 말의 머리를 돌려서 외다리 남자가 달아난 쪽으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한참 달린 끝에 이유는 개동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유의 먼 친척이 살았는데 마침 집안의 며느리가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여러 달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차도가 없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판국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유가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만나 자신이 조금 전에 보고 들은 일을 설명하고 혹시 이 집 며느리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났을지 모르니 주인께서 나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하고 말해 허락을 얻어 며느리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주인과 함께 방에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를 만나고 달아났던 외다리 남자가 며느리의 베갯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이유가 과감하게 앞으로 가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외다리 남자를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외다리 남자는 이유의 눈초리가 보기 싫었던지 방문을 열고 나가서는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이유가 그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서 또 쳐다보니 외다리 남자는 집의 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외다리 남자를 계속 쳐다보자 그는 공중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 점차 눈에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외다리 남자를 쫓아버렸다고 생각한 이유는 며느리가 머문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다리 남자가 방에서 나가서 그런지 며느리는 병에 걸리지 않았던 때처럼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와서 이유에게 우리 집 며느리가 또 예전처럼 병에 걸려 무척 아픕니다. 아무래도 그 이상한 요괴가 집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요괴를 쫓아주십시오 하고 알려왔습니다. 사정을 들은 이유는 그 집의 며느리가 무척 불쌍했지만 그렇다고 공무를 포기하고 1년 내내 그 집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심하던 이유는 요괴를 쫓아낸다는 뜻을 담은 글씨를 쓴 종이 100장을 그 집 며느리의 방으로 보내 붙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며느리가 병에서 해방되었고 2번 다시 외다리 남자가 나타나는 괴상한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이후에 친척 며느리한테 나타난 외다리 남자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요괴인 듯합니다. 한데 외다리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요괴. 현재의 지리산은 옛날의 두류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곳에 한승려가 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서 뼈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쳐서 승려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아궁이의 불이 계속 꺼지는 바람에 차가운 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승려는 도대체 불이 왜 계속 꺼지는지, 혹시 누가 몰래 들어와서 불을 꺼뜨리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들어서 몰래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숨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시작된 승려의 비밀 감시는 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료를 거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시꺼먼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서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생김새는 영락없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체는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쬐더니 이윽고 불을 이리저리 헤집어 꺼뜨리고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려는 도무지 이상한 존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붙잡아서 가까이 놓고 살펴보아야겠다. 승려는 그물을 부엌 지붕에 설치한 다음 부엌 속에 숨어서 그 존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까처럼 사람처럼 생긴 존재가 나타나더니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쬐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려가 숨은 곳에서 몸을 일으키자 사람처럼 생긴 존재는 놀라 달아나려다 승려가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다가 붙잡혔습니다. 괴이한 존재를 잡아놓고 나서 승려는 그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몸 전체에 기다란 털이 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털만 없다면 영락없이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승려는 그물에 붙잡힌 털투성이 사람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왔소? 또 어쩌다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거요? 한번 말해보시오. 한데 그는 사람의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새가 울부짖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황당해진 승려가 계속 새가 우는 소리를 내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을 해보란 말이요. 하고 아무리 독촉을 해봐도 그는 새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계속 관찰한 결과 저자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새 소리밖에 낼 줄 모르는구나 하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승려는 그물을 풀어주었고 그물에 갇혀있던 새 소리를 내는 사람은 몸을 솟구쳐 하늘 위로 날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에서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몸이 기다란 털로 뒤덮여 있고 새가 우는 소리밖에 낼 줄 몰랐던 사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중국 진시황 시절 어느 궁녀가 항우가 쳐들어오자 산속으로 도망쳐 오랫동안 소나무의 잎을 먹으며 살다가 몸에 긴 털이 나서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보건대
두류산의 승려가 붙잡았다 놓아준 괴이한 사람도 산속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소나무 같은 나뭇잎을 먹으며 지내는 사이에 새처럼 날아다니게 되고 털이 난 몸을 얻게 되었다고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사람처럼 생겼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괴라면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이 유명합니다. 세이렌은 얼굴은 여자이지만 몸통은 새의 형상을 한 특이한 존재입니다. 세이렌은 바위섬에 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들은 뱃사람들은 정신이 홀려서 배가 암초에 걸려 파선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은 인간의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절 규수 길정녀. 길정녀는 평안도 영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영변부 향관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삼촌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전에 경기 인천 땅에 신명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5살 가량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입이 11개나 있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노인이 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뒷날 그대의 배필이네. 마땅히 죽을 때까지 해로할 걸세. 깨어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신생은 40살이 지나 부인을 잃었습니다. 부엌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첩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매번 일이 어긋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친구가 영변부사로 있어 신생은 그를 찾아가서 놀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또 전에 본 노인이 입이 11개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는 그간 장성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다 자랐으니 이제 자네에게 시집 보내네. 신생이 더욱더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안채에서 부사에게 가는 배를 구입해달라 하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이곳 향관 댁처녀가 최고 품질에 가는 배를 짠다고 경내에 소문이 자자하죠. 곧 짜던 배를 마무리한다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뒤 배를 사서 바쳤는데 얼마나 가늘었던지 배가 사발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섬세하고 정결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생은 그녀가 서출인 걸 알고는 은근히 첩으로 얻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과 절친한 읍사람과 잘 사귀어 중매를 서게 했습니다. 그녀의 삼촌도 좋게 생각하니 신생은 즉시 패백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배를 잘 짤 뿐 아니라 자태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행동거지도 차분하고 우아하니 완연히 서울 대갓집의 예의와 법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생은 기대에 넘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본 11개의 입이 길자가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연분에 깊이 감동하니 정의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신생은 몇 달 동안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래지 않아 길정녀를 맞이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많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느덧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경지대에 사나는 멀고 먼데 소식마저 끊어지니 그녀의 친척들은 모두 신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고는 그녀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녀는 몸가짐을 더 단단히 하며 문과 마당을 출입할 때조차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당시 그녀가 살던 고을과 운산은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운산에는 그녀의 당숙이 살았습니다. 이때 운산 사또는 젊은 무관으로 첩을 두려고 매번 읍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당숙이란 자는 그녀를 바치려고 관부를 드나들며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미 혼인날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사또에게 비단 등속을 요청해 그녀에게 주고는 혼인날 입을 의상을 짓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당숙은 그녀를 찾아가서 은근하게 안부를 묻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부의 옷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지 않니? 내가 잠시 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서방님이 요새 가명에 와 계신다는군요. 제 나들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을에 있으니 결코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당숙이 말했습니다. 신생의 허락을 얻어오면 허락하겠지. 그럼요.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의 필체를 위조하여 친척과 돈독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하니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무렵 조관빈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신생이 그와 인척이 되는지라 가명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길정녀의 당숙은 신생이 오랫동안 오지 않자 이미 그녀를 버린 것이라 여기고는 이처럼 개교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녀는 위조 편지를 받고 부득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마름질과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그 집 남자들과는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또가 몰래 그녀를 구경하게 하여 자기 말을 믿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그가 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 뜻이 있는 줄 어찌 알았겠는가. 저녁이 되어 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누이는 언제나 벽만 보고 있으면서 등불을 켜니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날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잠시 쉬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나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해도 귀가 있으니 다 들을 수 있어요. 당숙의 아들이 장난기를 보이고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를 돌려 앉히려 하니 그녀가 정색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이다지 무리하게 굴어요? 이때 사또는 창틈에 눈을 대고 있다가 그 얼굴을 힐끗 한번 보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창을 열고 뒷마루로 나와 앉았지만 더욱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련 창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얼굴은 처음 보는 걸. 서울의 미인조차 대적하기 어렵겠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사또인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기가 막혀 한참 기절해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하던 일을 다 뿌리치고 돌아가려 하자 당숙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신생이란 자는 가난하고 늙어서 오래자나 저승 사람이 될 게다. 집도 아득히 멀어 한 번 떠나가 오지도 않으니 널 버린 게 분명해. 너는 젊은 나이에 얼굴도 고우니 마땅히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지. 본읍사또는 젊고 무관으로 이름이 났으니 앞길이 만리 같아. 어찌 희망 없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당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괴상한 논리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더욱더 강하게 대들면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당숙은 다른 꾀도 떠오르지 않고 사또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과 짜고 일제히 가서 그녀를 붙잡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끌고 와서 골방에다 가두었습니다.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기다렸다가 혼인날이 되면 사또가 겁탈이라도 하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방 안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며 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모습이 초췌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옆을 살펴보니 방 안에 삼이 많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가슴부터 다리까지 동염했습니다. 장차 있을 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흉악한 도적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차라리 도적을 찌르고 함께 죽어 내 원한을 갚는 게 낫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먹어서 먼저 기운을 차려야지. 처음 갇힐 때 그녀는 식칼 하나를 챙겨 허리춤에 숨겨두었는데 아무도 이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계책을 세우자 당숙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 힘이 다 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주세요. 오래 굶은 걸 보충해야겠어요. 당숙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에 밥을 많이 담아 연신 문틈으로 넣어주며 달래기도 하고 꿰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잘 먹자 기력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혼인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도착해서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비로소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당숙의 큰아들을 마주치자마자 칼을 내리쳤는데 그는 외마디를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칼로 찍었습니다. 동서로 충돌하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땅바닥에 유혈이 낭자했지만 감히 그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또는 넋이 나가고 간담이 떨어졌습니다. 문 밖으로 도망칠 겨를도 없어 다만 방 안에서 문고리만 굳게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짝을 차고 손발을 함께 들어 온 힘을 다해 문을 치니 방문이 박살났습니다. 그녀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 수령 자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도와 임금님 은혜에 보답해야 했다. 그런데도 백성에게 잔혹하게 굴고 여색만 탐하여 본읍의 흉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이는 짐승의 소행으로 천지가 용납지 못할 짓이다.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몸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말이 매섭기가 칼날 같고 준열한 기계는 서리발 같았습니다. 절규하고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니 집을 100겹이나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찬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하여 팔을 휘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숙과 그 아들은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하며 애걸했습니다. 사실은 부인의 정절이 이와 같이 굳은 걸 모르고 저 도적놈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어. 꼭 저 도적놈을 죽여 부인께 사죄할 테니 제발 날 용서해 줘. 그러고는 즉시 아전에게 명하여 그 당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잡혀오자 분풀이를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무거운 곤장을 때리니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겼습니다. 그제야 겨우 방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을 급히 몰아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웃 사람이 그녀의 집에 알려 즉시 와서 그녀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전말을 신생에게도 알렸습니다. 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또 노여워했습니다. 영변부사는 무인이었기에 운산 사또의 부탁에 따라 여자가 칼을 꺼내 들고 사람을 찍었다는 식으로 가명에 보고하고 중재로 다스릴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려 운산 사또가 평생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당숙 부자를 잡아와서는 엄히 신문하고 형을 내리고서 절해고도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 여럿을 보내 그녀를 가명으로 맞이해 크게 칭찬하고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신생은 즉시 그 첩과 함께 상경해 애호계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옛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묘소 정비하는 날 성주 문관 정성류가 급제하기 전이었습니다. 본고을 사또의 아우가 매죽당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죽당 앞에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성류가 변소에 다녀오는데 오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매우 밝아 지연에 올라 배회하며 시를 읊조리는데 홀연 한 줄기 음습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니 머리털이 쭈뼛섰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문에 이르기도 전에 붉은 도포에 검은 빛깔의 모자를 쓴 한관인이 서쪽 담장 대나무 숲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생기가 가득했고 아름다운 수염은 서너 잔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성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만나보려 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잠시만 머물게나. 정성유는 그가 귀신일 거라 짐작했지만 손을 들고 읍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은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관인을 만나 뵙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을 삼가 여쭙습니다. 그가 원통해하는 듯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정처가 없으니 하필 거주를 물어 뭐하겠나. 나의 이름을 알고 싶다니 내 관직명을 말함세. 나는 제 몫사라 하네. 그대에게는 지주가 되니 전임 관원의 이름과 직명, 출신 가문 등을 적은 책을 살펴보시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보고자 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고성현 상민이라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자 조정에서는 나에게 이 고을의 목사 벼슬을 내렸다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아 공명을 크게 떨치지는 못했지. 바다를 건너가 적의 진영을 쳤고 정진에서 적을 맞아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했지. 약한 군중으로 강한 군대를 제압했으니 목을 베거나 생포하여 격파한 것이 좋기 후세에 드러날 만하다네. 그러나 그때의 문서들이 없어져 국사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뒷사람들이 제 목사가 대장부라는 사실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었네. 혼백은 오래가고 원하는 무궁한 것이니 수백 년이 지나도 홀령이 떠나가지 못하네. 구름 짙고 달 밝은 저녁이면 출몰하여 누구에게라도 억울함을 말하려 하니 그대를 만나보고자 한 것도 이 때문이라네. 하늘이 내게 몇 년의 시간만 더 주셨다면 왜 군사를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 걸세. 창 한 자루와 말 한 필로 100만 외적 속으로 돌진해 적장의 머리를 베고 깃발을 빼앗아오는 일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으니 정기룡 같은 사람들이 어찌 내게 대적하겠나. 내가 기룡을 각 영문의 부장처럼 보았을 뿐 아니라 기룡도 나를 장수로 섬겼지. 그러나 기룡은 마침내 훈명을 이루었고 통제사가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 이는 운명일 것이네. 무릇 대장부가 도적을 무찌르지 못해서 기린각에 얼굴을 올리지 못한다면 말일세. 역사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후세에 그 뜻이 드러나지 못하니 비록 죽어서 100천만 년이 지나도 그 원한은 없어지지 않을 걸세.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군중에 있을 때 썼던 칼이지. 이 칼로 외적의 부하 장수를 베기도 했다네. 칼은 길이가 한 자가량 되었습니다. 칼등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달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가 길게 한숨을 쉬며 비본강개하니 피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이마와 뺨 사이에 붉은 기운이 점점이 드러났고 성긴 수염은 제비꼬리가 나뉘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우연히 시 한 수가 떠오르니 들어보게나. 그러고는 시를 읊었습니다. 긴 산 따라서 구름 흘러가고 먼 하늘 달이 함께 외롭구나. 적막한 성산 객사에는 그윽한 혼이어 있는가 없는가. 또 말하기를 유자는 유심하다 할 때의 유자라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유가 말했습니다. 시가 매우 고상하군요. 무엇을 뜻하는 시인지 감히 여쭙습니다. 바라건대 잊지 말게나 잊지 말게나. 시의 뜻은 마땅히 알 자가 있을 것이네. 이윽고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네.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또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잊지 말게나 잊지 말게나.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정성유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다음날 선생안을 살펴보니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말은 계사년 정월에 도임하여 4월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그때 상서 정익하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유가 제 말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유를 영중으로 불러와 세세하게 물어서 그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유는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묘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모촌에 있는데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고 황폐하고 더럽혀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정감사가 기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임 중이라면 능히 장계를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파직되어 위로 아래기 어렵네. 그렇지만 묘소를 정비해서라도 혼을 위로해드려야겠네. 마침내 본읍에 명하여 무덤을 개수하고 흙을 북돋우고 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또 묘지기로 새 집을 붙여두었습니다. 이보다 며칠 전 그 고을사또 어사적이 낮잠을 자는데 호련 꿈에 오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감사께서 내 묘를 정비하시려 하는데 읍의 사또만 모르고 계시오. 부디 나를 위해 그 점을 유념해 주시오. 이윽고 가명에서 공문이 도착했는데 제 말에 분묘를 정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가 기이하게 여기고는 법에 따라 분묘를 정비해 주었다 합니다. 도사를 땅에 꽂은 힘센 총각. 옛날 한 장거리에 기운이 센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기운이 어찌 센지 온장판을 좌지우지 독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거리에는 며칠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그날마다 사방에서 숱한 장꾼들이 모여들었으나 그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 장을 봤다가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을 파리목대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 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방에서 장돌림들과 장꾼들이 모여들어서 장볼 차비를 해놓고 도사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서 오는지 키가 구척이어 몸집이 집동 같고 구리구리한 솔밭 눈썹에 종지는 남산코, 큰 귀가 축 늘어진 대걸 총각이 지게에다 태산 같은 짐을 지고 들어와서 장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다 지게를 벗어 놓았습니다. 그 총각이 지게를 벗어 놓으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움찔움찔하며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먼저 온 장돌림들은 제각각 자리를 잡아놓고서 도사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그 총각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들어오니 저 총각은 솜장사인 모양이라고 여기는데 총각은 겁없이 난전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든직한 한 장돌림이 가까이 가면서 여보게나 총각, 이 장에 초행이 아니여 하고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총각은 괴이쩍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 장거리의 주인은 이곳에 사시는 도사님이라네. 괜히 도사님의 명이 내리기 전에 가게를 벌려놓았다가는 큰일 나네. 큰일이나. 총각은 들은 채 만 채 그냥 가게를 보려고 문건짝을 내려놓으면서 고래로 중이라는 거야 절간에서 연불이나 외울 것이니 괴수 장돌림이 들턱이야 있겠습니까? 걱정들 마시고 장이나 봅시다. 라고 하니 아니 저 총각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니 저 총각이 환장했나 하며 장꾼들은 모두들 큰일 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낯색조차 변치 않고 그냥 난전을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짝을 풀어놓는 것을 보니 그렇게 태산처럼 지고 온 것이 솜이 아니라 전부 쇠붙이였습니다. 괜히 낫, 토끼, 자기, 작두치 할 것 없이 쇠물건을 그렇게 지고 온 것을 보니 그 총각도 된장, 고추장독이나 단단히 먹은 것 같아서 다시 말리지는 않으면서도 도사가 여사여사 한다는 것을 고감 꼬지덧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총각은 쇠물전을 죄다 펴놓았는데 그때야 몸집이 까지돈 같은 도사가 몸을 뒤로 벌쩍 제끼고 좋은가 신발을 팔자걸음으로 어그적 옮기면서 자, 이제 장들 보아라. 고 외가리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그 총각의 쇠물전을 보고 야, 이놈. 내 이놈 웬 놈이기에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가재를 폈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하며 툭 빼진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동남풍이 부는가 서북풍이 부는가 듣는 둥 마는 둥 본체만 척하며 그냥 장만 보면서 도사의 말을 맞받아 악이 셋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중이거든 연불이나 외울 것이지. 괜히 남의 제사에 갓쓰고 달려들어 밤나라 대추나라 할 것 있느냐. 그 말을 들은 도사는 노여움이 상투 끝까지 치받쳐서 어디 이놈 내 힘을 보라는 듯이 총각이 벌려놓은 쇠물 중에서 도끼 대가리를 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누르니
도끼자루 구멍이 쭉 찌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코웃음치며 들은즉 중이라는 것은 절간에서 경을 외우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댔는데 중놈이 이렇게 세도를 써서 사람들이 장보는 것까지 잡아 휘두르려 하니 이 세상이 망해야 할 세상이 아닌가 라고 욕을 하면서 찌그러진 도끼 대가리를 들고 손가락으로 후비후비해서 도끼자루 구멍을 도로 바로잡았습니다. 총각의 힘골을 본 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또 하나 눌러 찝으려 가지고 구멍을 바로잡으려 후볐으나 아무리 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도사의 가슴에는 얼음장이 끼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천하를 독판치던 세도를 어찌랴. 도사는 선수 쓰겠다고 달려들어 총각의 멱살을 틀어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잡아당기면 말뚝이고 밀면 태산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은 물론 되려 멱살 잡힌 총각이 보다 틀어주니 도사가 더 버둥거렸습니다. 그러자 꿈쩍도 안 하고 서 있던 총각의 손이 날쌔게 움쩍하더니 깍지동 같은 도사를 넙적 쳐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꾼들은 흥이 나서 내쳐라, 내던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은 그 엄청난 중을 마치 아이들이 공기돌 가지고 놀듯이 두어 번 흔들흔들하다가 하늘 공중에다 내던지니 중의 장삼자락이 별지인양 꼿꼿이 달아나는데 어디로 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촌 사람이 별 볼 일도 없이 장구경이나 하자고 느지막해서 떠나 홀로 흔들거리며 가다가 길가에 좋은 가신이 한 컬레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있나 사방을 돌아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숱한 사람이 왕래했으니 웬 장군이 떨군 거라 여기고 생각되어 주어다 주인이나 찾아줄까 해서 엎어진 가신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어서 찬찬히 벗기고 본즉 웬 사람이 거꾸로 땅에 박히다. 발목이 걸려서 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발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겁이 덜렁 난 그는 마치 떨어뜨린 귀는 후장날 주워 가겠다는 듯 벗긴 한 짝 가신만을 쥐고 줄다름쳐 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 안에 들어가 장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영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삭 길목에 거꾸로 처박힌 사람의 꼴을 만당에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장꾼들은 그놈이 한때 바로 이 장거리의 주인이라고 떠버리던 중놈이라 하면서 박장대소하였습니다. 껄껄거리며 웃던 만장꾼들은 이제 이 장거리에 고약한 중놈이 시지부지 못하게 되어 세상이 태평스럽게 됐으니 이 장거리를 태평장거리라 하자 하여 후일 사람들이 이 장거리를 태평장거리라 불렀다 합니다. 피리 부는 목동과 공주. 옛날 어느 한 곳에 천지지간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을 때였습니다. 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달빛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더니만 노을 받은 강물이 대하장강으로 흐르는데 푸른 초원에는 양떼 모는 목동이 내일의 밝은 햇빛을 맞으려는 영일곡을 불고 있었습니다. 높고도 유창한 피리 소리는 멀고도 먼 데까지 울려갔습니다. 이때 궁궐 안에는 붓으로 그리자니 채색이 없고 옥으로 새기자니 흔적이 있을 것 같이 아름다운 공주가 후원 조산을 거닐다가 은은히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마음을 주어 친복을 불러 하는 말이 내 간밤의 꿈결에 1월을 품었기에 오늘 어떤 경사가 있을까 하였더니 선적 소리를 듣는구나. 저 피리 소리는 정령코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선이 하강하여 처소를 알리는 것 같으니 급히 나가 맞아들이게 하라. 고 분부하였습니다. 시녀는 분부받고 갔다 와 고하되 저 피리 소리는 하찮은 목동의 죽피리 소리입니다. 하고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와 시녀가 이런 말을 나눌 때 피리 소리는 더욱 유창하게 울려왔으니 공주가 또다시 아무리 들어도 선동의 옥적 소리 분명하니 지체치 말어라 하고 분부하였습니다. 시녀는 하는 수 없어 분부대로 목동을 찾아 여사여사 하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목동은 언약한 대로 높고 높은 장벽을 명주필 잡고 넘어 공주의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목동을 반가이 맞아 들인 후 그에게 금이 단장시켜주니 의복이 날개라 함은 이로부터 생긴 말인지 정의관하고 앉은 목동은 그야말로 옥골 선풍이요 해와 달같이
환한 새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주는 의젓한 신랑감을 놓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목동 또한 이슬 먹은 앵두 같고, 조생했던 반달 같아 웃으면 눈매 곱고 돌아서면 태도가 곱고, 춤을 추면 맵시 고운 공주를 떠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목동이 피리를 불면 공주가 나비같이 춤을 추는 그 자태는 봉황이 날개치듯 원앙이 청류 속에 날아들듯 하였습니다.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만 그렇게 오래 놀아나니 그들에게 가을의 설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을 둔 임금은 요새 딸의 거동을 괴히 여겨 신하에게 그 연고를 알아내어 올리라 분부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고하는 말은 공주의 별당에 웬 초립동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에 대경실색하고 분부키를 오늘 밤에 그를 묶어다 12바다 건너 바닷물 속에다 수장하라 하였습니다. 어느 명이기에 어길소냐. 목동은 군노들에게 붙잡혀 도마에 놓인 고기가 되어 떠나는데 공주는 비단옷 박비 맞아 젖은 듯 젖은 소매 높이 들고 세상을 한탄하며 이제 가면 언제 오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동은 공주를 만류하며 하는 말이 금년세월 다 지나가고 명춘 3월 꽃이 피고 잎이 필제 성간가에 쌍가마 타고 와서 공주를 모셔가리라면서 떠났습니다. 군노들은 목동을 묶어 싣고 멀고 먼 바다로 갔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으니 목동은 종적 없이 죽이려 가는 길로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가다듬으니 제가 지은 죄는 면치 못하나 하늘이 지은 죄는 면할 수 있다는 세상살이 도리가 생각나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며칠 전에 공주가 금이 단장 시켜줄 때 저고리 안주머니에다 무엇인지 넣어주며 집에 돌아간 후 급할 때 열어보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묶기운 손을 비틀 듯이 빼내어 간신히 그것을 꺼내보니 누런 생금덩이였습니다. 목동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황금을 군도들에게 내주면서 여보시오, 사령님네 죽는 놈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령님들이나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황금이면 호랑이 산눈썹도 뺀다는 시절이라 군노들은 귀가 벌쭉해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동은 요진통 설침을 놓았습니다. 옛말에 죽일 소도 물 먹여 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소원이나 한마디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청을 드렸습니다. 건청인즉 물에다 밀어 넣을 때 묶은 것이나 끌러서 넣어주면 수중고온이 된 후라도 편안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물귀신이 된 후 물가에 나서는 궁궐 양반들을 죄다 끌어가겠다고 가세질렀습니다. 군노들은 황금의 목젖이 꿀꺽거릴 뿐만 아니라 한편 후안이 겁나서 간청대로 묶은 것을 끌러서 물에다 넣고 돌아갔습니다. 물에 빠진 목동은 창해의 나뭇잎이라 파도에 밀리고 밀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헤엄을 쳐서 자그마한 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은 사람은커녕 길짐승 한 마리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다만 집채 같은 바위 사이에 풀포기와 이름 모를 작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은 물론이요 입을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살아서 섬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그도 또한 죽은 몸과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은 천가지 생각과 만가지 걱정을 하며 살아나갈 길을 찾다 며칠 전에 새 옷을 갈아입을 적에 공주가 채워주던 꽃주머니를 풀어보았습니다. 꽃주머니 속에는 실바늘과 한 손의 부시와 부시깃이 들어있었습니다. 목동은 그것이 7년 대한 가문날에 빗방울을 만난 듯이 기뻐서 이내 바늘은 휘어서 낚시를 만들고 실은 비벼서 낚시줄을 늘여 고기를 낚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는 고기도 많거니와 낚시도 좋아 순식간에 고기를 많이 낚아놓고 나물을 해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목동은 이날부터 물고기를 양식 삼아 세월을 보내며 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지나 이틀이요 해 보내고 달 받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 위에 웬 큰 새둥지가 둥실둥실 떠서 섬 가까이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목동이 그를 건지어 본즉 둥지 속에는 학새끼 한 쌍이
길다란 모가지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산 같은 파돔잔을 벗삼아 오던 목동은 날짐승이라 할지언정 숨을 가진 것이라 일가 친척이나 만난 듯이 기뻐서 이내 고기를 낚아 학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이제는 학을 벗으러 나를 보내고 달을 바꾸니 학도 점점 커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학이 되었습니다. 학이라는 것은 날짐승이니 섬에만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먼 데까지 활월 날아다니다간 해가 저물면 되돌아와서 같이 잤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학 2마리가 끝없는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간 후 어둡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동이 어찌 말 못하는 짐승이기로 그처럼 매정하게 날아가고 말았느냐고 홀로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학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놈은 입에다 옥피리를 가로물고 돌아왔습니다. 목동은 학의 등을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어찌 내 마음 내 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기특히 여기다 기쁜 김에 옥피리로 한 곡 내뽑았습니다. 옥피리 소리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짓누르고 쨍쨍 울리었습니다. 학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 큰 날개를 너울거리면서 너펄너펄 춤을 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멀고 먼 곳에 날아갔다 돌아온 학들은 껑충한 다리를 움츠리고서 목동의 앞에다 등을 내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목동은 내 등에 어필한 말이냐고 물은즉 학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목동이 등에 엎이자 학은 지체치 않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월색은 고요하여 낮과 같이 밝은데 학은 꽃향기 무르노가 취응이 그윽한 곳으로 훨훨 날개져 12바다 3천리 모래방 3천리 산을 넘어 3천리 9천리를 지나 큰 집 지붕 위를 휘휘 돌아 그 집 마당에다 목동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리고 본즉 그곳은 바로 옛정이 잠겨 있는 공주의 별당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은 머물지 않고 멀고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공주는 목동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반갑게 맞아들여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의 자상스러운 사정이야. 어찌 지필묵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만 공주는 마주 앉자마자 우리의 정이 끝장인가 한탄하며 이 세상에서 못 이룬 정을 저 세상에 가서 만날까 하였더니 지성이 감천하였는지 천지신명이 우리 연분을 가엾이 여겨 도우셨는지 이 세상에서 또다시 만났으나 내일인즉 부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김정승네 집으로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면서 간밤에 꿈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밤 공주는 애달피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의 목동이 하늘에서 청악을 타고 옥피리를 불며 하강하더니 자기 품에 들기에 놀랐겐즉 덧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하여 문을 열고 나서니 과연 그리고 그리던 이가 오셨다고 하면서 옥피리를 달라 하였습니다. 목동은 옥피리를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옥피리를 받아들자 공주는 목동에게 내일 김정승네 집에 와서 잔치 구경을 하면 알 도리가 있을 터이니 분주한 이곳에서 지체치 말고 빨리 떠나라 하였습니다. 공주의 별당에서 나온 목동은 깊은 밤 갈 곳도 없어 밤하늘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배주고 속빌 일이 아니되랴 쓸쓸한 노숙을 하고 이튿날 김정승네 집으로 갔습니다. 목동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속에 끼워서서 잔치 구경을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며느리로 맞는 김정승은 대연을 베풀고 삼정승 6판서 이름 있는 문무백관들을 죄다 초빙하였습니다. 시각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 넓은 마당에는 청석 녹죽을 양쪽에 세워놓고 기러기 자웅에 소담한 초래상을 차려놓은 동쪽으로 사모관대에 거룩한 신랑이 나서고 서쪽으론 신부가 족두리 장옷에 인진받아 나섰습니다. 미구의 병풍 걷고 분양 사례를 드린 후 청실홍실 느린 술잔이 오고 가려는 때였습니다. 신부가 품 안에서 옥피리를 내어 들고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연분이 있나니 나의 배필인즉 이 옥절을 불 수 있는 분이거늘 만인들 앞에서 불기를 원하노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귀객들은 그야 틀림없이 김정승의 아들이라고 법석하였습니다. 인지는 옥피리를 신랑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옥피리를 받아든 김정승의 아들은
두 손으로 마주 들고 공경이 입에다 댔으나 웬일인지 아무리 해도 음률은 고사하고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애를 쓰다 핏대 돋은 얼굴을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옥저는 선적이기로 오늘 옥적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집뿐만 아니라 나라에 우환이 있을 터이니 주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체에 있어서는 아무도 옥피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행랑채로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목동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받아들자 불기 시작하는데 원래 자기 손에서 떼묻은 피리라 거침없이 얼싸곡으로 청청하게 불어대니 그 큰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잔치는 고사하고 귀빈들과 구경꾼들은 각기 공주의 거동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피리 부는 목동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자기의 천상배필이라면서 나섰습니다. 온 집안은 야단법석 떠들며 공주의 거동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쏠리었습니다. 그러자 목동을 잡아목을 치라는 호령이 추상같이 내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늘 공중에서 큰 학 두 마리가 날아와서 한 마리는 공주를 업고 또 한 마리는 옥피리 부는 목동을 업고서 하늘 높이 쌍지어 날아가는데 즐겁고 흥겨운 옥피리 소리는 그치지 않고 청청하게 창공에 울렸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옛날 어느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이 작은 우물 속에서 물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물 위에 저같이 높고 넓은 하늘이 있는 것이로다. 이 물과 하늘에는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자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잠옷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호련히 창하는 물소리와 함께 우물 안이 뒤덮일 듯하였습니다. 개구리는 깜짝 놀라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요란스럽던 우물이 잔잔해져서야 개구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물을 거의 덮을 것 같은 큰 놈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놈으로 저보다 몇 곱절 큰 놈이어서 더럭 겁이 났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한참 생각하여 보니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센 자가 없겠는데 웬 놈인가 하여 그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놈아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내 허락도 없이 이 나라로 왔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개구리의 꾸짖음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또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여긴 거북은 잠잠히 눈만 껌뻑거리다 한 발을 덥석 들어 개구리를 누르면서 이 당돌한 놈아 내가 무슨 주인이란 말이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개구리는 거북의 한쪽 발에 눌리워서 배가 터질 것 같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거북은 그제서야 다리를 들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노연한 개구리는 혼비백산하여 다시는 더 어쩔 엄두도 못 내고 그 앞에 끌어앉아 빌면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나라 하늘에서 오셨는지요? 조남은 뉘대기십니까? 내가 무슨 대왕이란 말이냐? 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왔는데 거북이라 한다. 거북의 말을 듣고 개구리는 우물 안을 한 바퀴 휘 돌아다니고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북님이 대왕이 아니라면 당신이 사는 그 바다라는 곳은 어디 있으며 그 바다는 이 나라보다 더 큽니까? 그리고 당신보다 더 힘센 자가 있단 말입니까? 거북은 너무 어이없어서 뾰족한 대가리를 찔룩거리며 냉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란 말이냐? 이는 육지에 있는 우물이다. 육지의 우물이란 것은 세상에 비하면 이 우물 속에 물 한 방울만도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사는 바다는 육지보다도 3배나 더 크다. 그런데 육지와 바다에서는 나 같은 것을 한 입에 10마리 100마리라도 통째로 삼키는 큰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우물을 100개라도 마시는 거물들이 부지기수이다. 개구리는 거북의 말을 듣고 한참 눈알을 꺼벅거리면서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제 사는 곳을 자랑하지 않는 자 없구나. 개구리는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세상이 크고 괴물이 많다는 것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내 놈은 이 우물 안에서만 살다 보니 이 우물 안 밖에 모른다. 너에게 아무리 말해주어도 너는 이 우물에다 비할 뿐이다. 그러니 너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줄 터이니 내게 엎혀라. 고하였습니다. 개구리는 할 수 없이 거북의 등에 엎였습니다. 거북은 우물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육지이다. 그리고 저 끝없이 출렁거리는 물은 바다라 한다. 개구리는 과연 제가 살던 우물에다 비할 바 없이 넓고 크므로 놀라서 거북에게 물었습니다. 이 큰 육지를 며칠이면 다 다녀볼 수 있습니까? 거북은 하도 갖잖아서 앙천대소하였습니다. 그러는데 뱀 한 마리가 개구리를 노리고 구불거리며 기어왔습니다. 거북은 개구리에게 저 뱀이 너를 잡아먹으려 오니 빨리 피하라 고하였습니다. 저렇게 가느다랗고 팔다리가 없는 놈이 나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너는 한 입에 통째로 삼킨다. 그러는 새에 뱀은 벌써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 때문에 달려들어 물지는 못하고 혀만 날름거렸습니다. 개구리는 그제야 뱀이 자기를 먹자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하니 거북이가 개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는데 큰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긴 주둥이로 뱀의 목을 집어물고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개구리는 쪼그리고 앉은 채 눈알을 띠룩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